침체에서 요 근래 10월 그 소비 판매 정가액을 보고는 완만한 경기 불황.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로 투자하는 거. 예.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확신한다면 예. 3배짜리 TQQQ.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주장 내지는 경제 이론이 틀리면, 어긋나면 경제 현상이 옳을까요? 아니면 경제 이론이 잘못된 걸까요? 환율 얘기하시니까 진짜 저희가 처음 뵀을 때가 2020년 말, 2021년 초였나요? 그렇죠. 아마 1월이죠. 그 무렵, 예, 네, 1월이죠. 그 무렵인데 그때 이제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될 것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했을 때 이제 강세를 얘기하셨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정말 시장에서 이 달러는 강세로 갔었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 포지션 정한 곳들은 아마 큰 손실과 수익이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율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환율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일단은 어떻게 되면 기업이 대응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 같은 그렇죠. 경우에. 대응을 못 하면 기업의 영업 실적이 나빠지죠. 대응을 못 했으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떠나겠죠.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요. 그러면 기업은 더 나빠져.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금리가 올라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금리가 오르는 것도 A등급과 A등급에서 트리플 B로 전락을 해버리거든요. 10년 더블 B로 전락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제일 심각하다는 거죠. 그게 등급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금리가 확 달라지나요? 그 7% 가까이 차이 나죠. 지금 A가 5%잖아요. 네. AA가. 네. 그런데 트리플 B도 플러스가 있고 트리플 B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트리플 B 플러스는 지금 11.5 가까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B 마이너스는 막 12% 넘어버리거든요. 아, 그래요. 더블 B 뭐 20% 30% 가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금리 중심을 또 얘기를 안 해요, 저희들은. 시장금리 중심으로 한다. 시장금리로. 왜냐면 기준금리를 픽스 시켜도 더 이상 인상 안 해도 시장금리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연준 12월 FOMC에서 마지막 50bp냐 75bp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인상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참 말이 많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우리를 구분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맞아요. 전제가 아까도 계속 언급하신 것처럼 미국 경제는 좋다.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한국은 아닌 거죠. 한국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 정도가 미국이 아까 완만한 이제 경기 불황 내지는 경제 성장률 둔화 그리고 물가도 임금이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인플레이라 하는 그 같은 그 내년 연말까지도 뭐 4%대까지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2%는 연준이 얻어하는 2%는 안 간다고 봐요. 그렇죠. 연말까지. 그렇다 하면 이것이 기업에게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미국은 특히 그래요. 오히려 플러스가 한 4% 정도 내려오면 플러스가 크다고 봐요. 저는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왜냐하면 월급 올려줬기 때문에 한 4% 올려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도매 물가 측면에서 보면 기업 이익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원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원래 기업이라는 조직이 유리한 대로 조금 움직이거든요. 뭐 그건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그렇다 하면 미국 경제가 실적이 그래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4분기도 저는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봐요. 우선은 성장률 다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다 마이너스라고 봤는데 저는 한 달 전부터 플러스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4분기도 2.5까지는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또 실적도 서프라이즈야. 기업 실적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내년 1분기에 또 별도로 나빠질 거는 금리 정도인데 물가 상승률을 감하는 금리가 과연 미국에 높을까? 라고 한 번씩 생각하거든, 지금도요. 그렇게 보면 과거 물가 낮을 때 2008년 5%였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때하고는 지금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다. 미국 가게에게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월급 다 올려줄 거예요. 그냥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부터 나스닥
하라고 했어요. 저거는 그때 지난달 저점 있잖아요. 네. 저점일 때 올해 연중에는 이게 바닥일 거다. 그러니까 투자하라고. 그런데 실제 지금 그때보다는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일단 금리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FOMC 회의에서 인상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그보다 더 되겠죠. 일단 이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미국도 뭐 기준금리는 뭐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한 뭐 누군가 미국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뭐 7%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분 얘기는 근거는 그래요. 물가가 7%니 금리가 실질적으로 물가만 수준만큼 줘야 될 거 아니냐.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그렇죠. 말 된단 말이죠. 그 측면에서 이제 얘기한 거고 또 시장은 10년물 그래 안 보는 거 점진적으로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하고 있죠. 그런데 기준금리는 또 연준은 우선 물가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미국 기업에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미국이 그렇게 5% 이상의 5% 전후에 어떤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는 과거에 보면은 우리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도 그렇고요. 신흥국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사실 지금의 금리 수준만 가지고도 우리 한국 경제도 사실 감내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한 금리를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나라들, 미국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민감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경기가 침체냐? 침체면 나중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할 거예요. 네. 그런데 침체가 아니고 뭐 완만한 경기 불황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내년 연말까지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예? 그랬을 경우 이제 한국 같은 부동산 어린 국가 또 변동금리 중심으로 대출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건 못 견디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아까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확률은 미국이 오히려 나빠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경기 침체 빠지는 게 낫다. 미국이. 예. 그래버리면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를 해주고 그럼 우리 혜택 본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미국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니까 왜냐면 미국 경기 침체면 인덱스가 내려가요. 그렇죠. 2008년에도 75까지 내려갔고 75까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2020년에도 한 80 조금 넘게 내려갔고 올해도 만약에 마이너스 성장률 침체로 빠진다면 지금 110에서 아니면 107에서 1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달러 인덱스는 고공행진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때문에. 그게 환율 결정 원리거든요. 그게 이제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율 측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측면에서 중요하고 부동산 측면에 중요하고 결국은 주식시장에 영향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시청자들의 모시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맨날 공부하라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 A라는 사람은 미국 경제가 침체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태로라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비슷한 이제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어쨌건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 이거는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큰 변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외에는 큰 변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리 인상을 물가 때문에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가라는 것은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6개월에서 18개월 시차를 들고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과거야. 그런데 그때는 물가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낮았다. 그러니까 그건 크지요. 그런데 지금은 임금을 올려준 고물가 상승도 크고 소비혈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내년 연말까지. 거기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기 곤란한 거죠. 202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침체가 온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지. 장단기 금리 격차 때문에 그 침체가 왔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간접적인 영향을 줬을지라도. 그렇죠. 2023년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1분기, 2분기 나쁜 건 측면도 있거든요. 그때 유가가 막 급등해 버렸잖아요. 90불에서 120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가격 네.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진 측면도 있고 빠른 속도로. 그것은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의 문제가 아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뭐 유럽과 러시아 관계 내지는 또 중국과 또 러시아 또는 유럽과 중국 관계 이런 정치적 사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 사건으로 경기가 조금 망가진 거, 그것은 장단기 금리 격차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래도 좀 이렇게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건 금융시장에서는 불황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예. 요소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도 결국은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예. 합쳐졌다는 예. 얘기니까 예. 말씀하신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기업의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된다고 해도 예. 어쨌건 불황이라는 것 전체 큐가 예. 줄어드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미국만 놓고 보면 그 정도가 약한데 미국은 보면 이제 실업률이 그래 되면 잘 안 낮아져요. 왜냐하면 기업이 괜찮잖아요. 실업률이 안 낮아진다는 거죠. 과거 차이점이 이것도요. 과거에는 2007년, 8년, 그죠? 그 다음에 2020년 실업률이 급등해 버린다고. 그죠? 근데 그건 침체란 말이야.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돼버리면 기업 이익이 적당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줄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그래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약한 침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업률이 5% 정도 안 오겠냐. 완전 고용을 일반적으로 4%라고 하는데 그 정도야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기업은 양극화가 된다고요. 잘 되는 기업은 또 잘 돼. 이 침체일 때는 대부분 안 되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잘 되는 기업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해하느냐, 2023년 미국 경제를 침체로 이해하느냐는 완전히 그 차이가 크다. 근데 사실 이제까지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잘 쓰기는 하는데 유명하고요. 네. 근데 실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사람은 않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런 케이스도 없었죠. 그냥 우리가 예. 맨날 이런 경우가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고만 얘기하지 막상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예. 라고 했을 때는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 거죠. 현재는. 예, 그렇죠. 지금 세대들 특히 뭐 과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과거 경험치가 작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지난 한 50년을 이래 돌이켜보면 환경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당연히 불황이긴 하지만 예. 안 좋은 기업도 물론 있겠지만 예. 좋아지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네. 그게 일방적인 경기 침체와는 다른 점. 그렇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좋아지는 예.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좋아지는 기업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봐요. 우선은 지금 큰 흐름 하나만은 이제 친환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그죠? 그러려고 하면 전기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번에 많은 것을 던져줬어요. 뭐 러시아는 기름값을 올릴 테니 에너지 가격도 올릴 테니 근데 알아서 준비하라 이래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 준비해버렸어. 그러니까 진짜 겨울 되니 천연가스 가격도 못 올라요. 그러게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예. 올 겨울에 이상 한파가 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천정부지로 예. 뛸 수 있다 예. 생각하고 미리 거기에 베팅하시는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 많죠. 당황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잘못 봤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너네들 준비해라는 시간을 많이 준 거야. 그래서 제가 요 근래 그 태양광 발전하는데 현지 답사를 가봤어요. 네. 의도적으로.
그거 간단하더라고요. 오래 안 걸려. 한 6개월이면 태양광 발전까지 다 가. 최초 시작에서부터. 그러면 러시아가 6개월 시간 넘게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 쪽에 엄청난 발전을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태양광이든 지열이든 아니면 풍력이든. 네. 근데 그걸 우리 놓치고 있는 거죠. 또 방산도 마찬가지야. 기술주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기술주에. 네. 방산 쪽에서 엄청난 성장 발전하는 거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많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무기라는 것이 그것도 뭐 첨단 산업의 결합체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얻는 것들은 간과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침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관. 네. 그것은 자산 시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봐요. 제가 30년 경험을 통해서 한 서너 차례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2018년에 1998년 네. 그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 있었어요.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다. 라고 하면서 한국 망했대 이제. 그러면서 주가 400 할 때 200 간다고 했다고. 그때 망하긴 했죠, 실제로. 예, 나라가. 했는데 그런데 제가 1000까지 간다고 하니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 주가 지수가 1년 안에 그 무릎에서 한 400 무릎이에요. 다 200 간다고 했으니까 1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올라갔거든요. 1년 조금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2008년에도 그랬거든. 이제는 자본주의 중심이 무너졌다. 이건 과거에 없었던 일이다. 그렇죠. 그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예, 자본주의 중심이 무너졌으니 이번에는 과거가 다르다. 그래서 주가도 또 그 1100까지 내려올 때 그때 미네르바라 하는 사람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600까지 내려간다 이랬어.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정시 여론이 600이야 다. 근데 제가 1100 할 때 그랬거든. 한국투자신탁증권에 강의한 것 같은데 2000까지 갈 거라고 1년 안에. 근데 실제로 갔다고. 근데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1년 동안 매도 견냈다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더욱더 극단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자정기능이 있어요. 자정기능. 자정기능에는 구조조정이 있고, 그죠? 왜냐면 기업이 어려우니까 구조조정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미국은 해고가 자유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환율이라 하는 게 또 자정기능을 해요. 또 금리라 하는 게 자정기능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자본주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아요. 예? 그런데 다들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아마 이해관계자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블랙록이 아직도 침체 쪽에 그 배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배팅을 했는데 어떻게 좋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큰일 나게? 자기 부도나요, 그러면. 블랙록이 만약에 지금 향후 미국 경제 그 침체는 없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버리면 블랙록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도. 어느 정도, 그럴 것도 같다고 하면서 그래도 계속 침체야. 네. 그래야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4분기 성장률만 나오면 아마 12월 초반 돼도 저는 어느 정도 4분기 성장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보통 10월, 11월 분위기만 봐도 그렇죠. 그냥 많이 안 떨어지는데 예. 많이 안 빠지는데 이러면 이제 실적 많이 안 나쁘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연말은 특히 그 배당 투자도 있고 하니까 민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12월 10일만 되면 4분기 성장률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때는 블랙록도 후퇴하라고 봅니다. 예, 침체에서 최소한 완만한 경기 불황 내지는 아니면 얕은 침체 정도. 그래 되면 시장 환경이 완전히 분위기 바뀌거든요. 네. 그런데 돈은 많다. 지난 50년간 그 미국 총 통화를 보면 그 2020년과 2021년 2년간의 증간 총 통화 제일 많아요. 네. 그 얘기는 돈은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만 올라가면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거든. 정시 내에서는.
그러면 정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정시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지금 시각이 산타 랠리가 한 번은 오지 않겠냐라고 네. 기대하는 분도 있고 네. 그러지 않는 이제 큰 조정이 있을 것이다로 보는 분도 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4분기나 1분기에 대한 실적이 트리거가 돼서 워낙 안 좋게 나올 네. 거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상당한 폭의 폭락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준의 어떤 대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됐을 때 금리 인상이 멈추고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 시장이 강해지는 예. 장이 올 것이다. 예. 이렇게 본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적지 않은 것 지난 한 달 전만 해도 뭐 대부분이죠. 90%였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은 그 골드만삭스 생각 바뀌었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었죠? 침체에서 요 근래 10월 그 소비 판매 증가액을 보고는 완만한 경기 불황. 그 얘기는 침체라는 표현을 안 썼다는 거야. 불황이라는 거는 성장률이 1% 안팎 정도라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로 가면 침체인데. 그러니까 JP 모간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바뀌었고, 네. JP 모간은 침체에서 완만한 아니면 얕은 경기 침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한 달 전에는 90%가 경기 침체에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장난인 것처럼 보이는데 큰 그 전망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 연말경이 되면 12월 10일경만 되면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 소장님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예. 물론 이제 그 주식의 어떤 개별적인 뭐 좋고 나쁨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쨌든 예.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하락이나 급락을 대비해서 비중을 줄이거나 뭐 전부 매도하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종목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 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은 일단 어, 나눠서 미국은 이제는 뭐 기술주들은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그렇죠.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빠져봐야 조금 빠질 정도지. 이게 뭐 여기서 또 50% 빠진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또 다른 좋아지는 종목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수 쪽을 제가 자꾸 강조를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로 투자하는 거. 예. 그러다 보면 개별 종목을 놓고 보면 부동산을 기업이 있을 거예요, 미국도. 얼마나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QQQ 나스닥 지수를 네. 추종하는 그냥 1배짜리 ETF가 됐든 아니면 네. 그때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확신한다면 네. 3배짜리 TQQQ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타이밍만 잘 잡아보면 그때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저쯤에서는 원래 바닥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오늘이 원래 바닥이다. 그 이후로 뭐 그 이하로 한 번도 안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하긴 그때 제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의 그러한 이론과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인사이트가 정말 시장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테스트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하여튼 좀 실험해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직접 TQQQ를 샀는데 어쨌건 그때가 정말 비관적일 때인데 어쨌건 30%까지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지수가 그 ETF가 단기 고점 찍고 지금은 이제 좀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이게 투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려고. 네. 그래서 그것을 뭐 첨언을 한다면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침체를 확인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상반기는 앞으로 또 6개월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까지 계속 틀렸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더욱더 모르는 거예요. 너네들 얘기 뭐안 맞더라. 10년은 3년 동안 로비니 교수는 2008년부터 12년까지 더블딥 얘기했어. 그런데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8년 동안. 네. 2020년까지, 그죠? 근데 뭐 언젠가는 오겠지. 그러다가 2020년에 맞았어. 그렇다고 할 말 없어, 저. 예? 지금도 뭐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3, 4년 동안 침체 얘기하면 한 번은 맞을 거야. 그러면 1년 단위로 결산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1년 단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단기 뭐, 투자가 많아서 6개월 이내 다 한 바퀴 돌리는 것 같아요. 6개월 그렇다 단가요? 하면 6개월 전망 정도만 해주면 된다. 음. 제가 나스닥 중심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국내 서학 개미들이 나스닥 많이 하니까 S&P 500 안 하고 그게 대표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스닥 100을 얘기하는 이유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환경에 맞게 아까 6개월 내지 9개월 후를 얘기해야지 그렇죠. 3년, 5년 후에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한테 도움 안 돼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네. 6개월 후 예. 까지의 어떤 전망을 보신다면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제일 그 한 게 이제 금리는 미국은 올릴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미국이 내리지 않으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변동금리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올라가요. 한국이 설사 기준금리 동결시키더라도. 네. 그렇다 하면 그 금리 동결 효과는 의미가 없는 거고, 기준금리. 시장금리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기업은 부도 날 거고. 그러니까 한국이 부동산에 기업도 올인했고 가게도 올인했고 그렇죠. 은행도 그 담보대출.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 기업이 위험한지 잘 모르겠는데 모두 다 전반적으로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주식시장도 6개월 후의 모습 이렇게 네. 좀 봤을 때는 좀 비관적이다. 네, 한국은 그렇다. 한국은 미국은 괜찮지만 네, 미국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하기 못할 거라고 봐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부동산 문제다. 네, 네. 네. 그 부동산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환율 그 다음에 우리 윤치현 소장님이 그 생각하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사실 정통파 우리 교수님들이 볼 때는 조금 색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보면 저도 색다른지 알아요. 교과서 중심으로는 아니 기존 이론에. 네. 그러나 어쨌건 기존의 경제 이론과 근데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존과 달라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그럼 뭐지 믿어도 되나 불안감이 들잖아요. 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제 현상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주장 내지는 경제 이론이 틀리면 어긋나면 경제 현상이 옳을까요? 아니면 경제 이론이 잘못된 걸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상이 맞다. 현상이 맞는 거죠. 왜? 현상을 연구해가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제 현상이 가장 위대한 경제 이론이면서 경제 현상보다 유능한 경제 전문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비관론과 낙관론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 경제 현상이 교과서고 이론이기 때문에 오로지 무능한 경제 이론 전문가, 유능한 경제 전문가 또는 정권 전문가만 있을 뿐이다. 저가 설사 무능함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 사고를 한쪽 방향에 정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예, 제가 그래서 우리 방송하면서 그래요. 우리 연구소는 대응을 하는 그 방송을 하고 싶다. 그 전망보다 대응을 잘하는. 그래서 지난 2년간 그 대응에 별로 실패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포유환율연구소 윤채연 소장님 모시고 지금의 경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시각, 관점을 좀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가족분들이 색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고, 정말 뛰어난 인사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시간이 흐르는 지켜보면서, 물론 저는 소장님을 지난 2년 전서부터 뵀으니까 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한번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가 이러한 경제 이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성적이 좋습니다. 네, 연말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윤채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